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뵙게 돼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우선은 개강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이렇게 PPT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세 과목 중에서 영양학 기반으로 이제 떡 개발에 관련돼서 이제 영양학 기본으로 영양학 그리고 뭐 건강 관련 그리고 영양소 그리고 뭐 질병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번 학기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 39차로 이렇게 PPT를 구성이 되어 있고 우선 오늘 첫날은 제 소개와 그 다음에 약간 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4월 달 정도만 이 웹엑스 온라인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게 되고 그다음 5월 달부터는 대면 강의로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더 원활한 소통 가능하면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1회차 넘어가시면서 보시면은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권기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저는 박사 학위를 일본에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토대학교에서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관련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은 하지메 오이가시 교수님이시라고 이제 천연물 관련으로 이제 전공하신 교수님이셔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교수님께 그 지도 교수로 학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은 이후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포스닥이라고 하는 박사 후 과정으로 테네시 대학 미국의 테네시 대학에서 의대 소아과에서 이제 소아 영양 관련으로 공부를 더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동부 지방으로 넘어가 가지고 러커스 대학이라고 하는 뉴저지 주립대에서 약대에서 좀 천연물 관련으로 천연약학 관련으로 좀 공부를 더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광주대학교에 이제 교수 임용이 되어서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를 보내고 이제 보내면서 이제 조선대학교에서도 이제 대학원 보건대학원이라는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이제 지내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센터장을 한 2년 정도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뭐 농산업 혁신 전문가 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에서 그런 TF팀에서 위원으로도 일을 했고 그다음에 식약처라고 하는 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라는 그 기구에서 표시광고분과 심의위원회 맡았습니다. 표시광고분과라는 거는 이제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적절한 광고의 범위에 있는지 아닌지 또는 과대 광고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에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단법인 세 가지의 지금 몸을 담고 있는데 과거에 식품영양과학회라는 학회에서 공문지 편집위원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뷰티학회라는 곳에서 저는 이너뷰티 이제 먹는 쪽 분야로 맡아서 부회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통합의학학회라고 하는 학회에서 통합의학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건강 관련으로 요즘에는 뭐 예방의학, 통합의학 이런 식으로 중요시하게 그런 하는 그런 카테고리 중에서 통합의학학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고문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도 드리고 학술지 개발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실용예술학과 뷰티아트케어 전공에서 이너뷰티 관련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 전공 책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한 지면에 올리지 못해서 이 정도로 이제 올렸고요. 그다음에 연구 업적은 이제 뭐 SCI 논문부터 해서 이제 저서 뭐 이렇게 발표, 초청 강연까지 이렇게 다수의 횟수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넘어가시면은 어, 예, 저희 이제 처음 이제 개론적인 오는 첫날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식품 기반으로 이제 떡을 개발하고 떡 제조를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이렇게 또 떡을 활성화시키고 이래 떡 제조 경영 파트에 우리 저희가 전공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먹거리와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에 언급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아마 오늘 첫 수업은 이런 개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점점 지나가면서 저희가 총 15회차이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질병에 대한 내용, 이제 여러 가지 뭐 음식에 대한 관능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랜만에 보시는 키워드이지만 무병장수라는 키워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로망이자 중요시하게 따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뭐 웰빙 또는 웰다잉 또는 뭐 로하스 등등 뭐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장수에 대한 내용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보시면은 수에 보시면 목숨 숫자, 우리의 목숨이 길어야 하고 그리고 병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결국엔 이게 인간의 로망이자 중요한 지표일 것 같아요. 결국에 빨리 죽거나 병 걸려서 오래 사는 것은 서로에게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니까 이걸 지켜야 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또는 뭐 식습관 등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볼까 해요. 그럼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 질환이 생긴 순간 많이 그 삶의 질이 떨어지고 괴로워지게 되는데 그 생활습관 질환이 뭔지, 생활습관성 질환이 뭐고, 생활병이 뭔지, 예전 소위 말하는 성인병의 개념이에요. 성인병이 이제 소위 말해서 생활습관성 질환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불려지고 있는데, 영어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라이프 스타일 디지스라고 불러서 본인 라이프 스타일을 잘 되돌아봐야 하고, 되돌아봄으로써 또 원인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을 따라 가지고 또 예방하게 되고 뭐 치료하게 되는 그런 개념일 될 텐데 뭔가 이 개념이 뭔지 한번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예, 보시면은 뭐 당뇨부터 암까지 뭐 특별하게 유니크한 질병은 없어 보이고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고 있는 질병들인 것 같아요. 당뇨부터 암까지. 저희가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다 뭐 다들 뭐 많이 얘기도 하고 이런 질병이고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풍요의 질병으로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걸리는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걸리는 병이 아니고 오랜 기간 우리가 방치시켜 놨던지 생활 습관을 그냥 묵인했을 때 걸리는 질병이 첫 번째 당뇨병 보시면 뭐 당연히 뭐 1형 당뇨, 2형 당뇨 두 가지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유전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안 돼가지고 평생 주사를 맞거나 뭐 그래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고 2형 당뇨는 소위 말하는 성인형 당뇨라고 불러지는데 성인들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 많이 걸린 당뇨병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자, 우선은 생활 습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과다식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과하게 많이 먹을 때 우선 문제가 돼서 당뇨병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소식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곡식 그 소위 말하는 다곡 그 우리가 뭐 쌀만 먹으면 일곡이잖아요. 근데 삼곡밥 먹을 때 오곡밥 먹을 때 곡식이 3, 5로 늘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곡식의 개수를 늘릴수록 좀더 뭐 당뇨병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식단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좀 더 완화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까지 겸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노약자 또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하드하게 운동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걷기 조금 더 좋게 말하면 빠르게 걷기를 해서 좀 몸에 땀을 흘리시고 심장 호흡 지구력을 좀 늘리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드시지 않는 거, 두 번째는 곡식류를 좀 늘려서 주식으로 드시는 것, 세 번째는 운동을 겸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삼박자를 다 갖추시면서 좀 많이 지켜보셔야 당뇨병이 좀 나아지고 또 당을 체크했을 때도 또 떨어지게 되는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만은 뭐 우리 현대인의 어른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관심이 되는 이슈인데 뭐 이건 당연히 소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운동 두 가지를 또 얘기하는데 요건 좀 다른 점이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 습관 같이 연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기 직전에 먹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세 끼를 먹는다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은 많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적게 먹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저녁을 먹게 되는 순간 이제 곧 잠을 자게 되는 시기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기 직전에서 좀 6시간 정도 떨어지게끔 6시 정도에 저녁을 먹고 12시 정도에 잠을 잔다면 6시간 공복이 이루어지고 또 6시간 정도는 잠을 자니까 총 12시간 정도는 공복이 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2시간을 굶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전에 많이 먹게 되는 것들을 좀 제하고 12시간을 공복하기 때문에 또 선순환적으로 아침을 맛있게 먹게 되는 그런 구조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원천적으로는 중요하다.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잠깐 여기 소개해 드리고요. 뭐 간질환, 호흡기 질환 당연히 만성 질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만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 심장 질환인데 심장 질환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는 전 사망률 1위가 암, 캔서이지만 소위 말하는 유럽이나 미국은 사망률 1위가 이런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2위가 캔서이고 암이고 심장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심장 질환이라는 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혈액이 탁해져 가지고 끈끈해지고 혈관 속에 내피가 두꺼워지고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이 멈추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대부분 급사로 이루어지겠고 이제 괴로움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평소에는 습관적으로 이제 뭐 아무런 증상도 없고 뭐 징후도 없고 뭐 통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지내게 되고 술 담배라든가 뭐 운동도 뭐 많이 안 하게 되고 좀 방만한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 나중에 결국에 심장 질환으로 우리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는 경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중요한데 결국에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또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질환 선생님들 발바닥에 있는 피가 머리끝까지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갈 때 심장 피의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없듯이 우리 소위 말하는 혈관 속에 그런 두터워지는 혈관이 두꺼워지는 관상동맥 또는 동맥경화의 증상을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심장 관련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 우선은 올바른 식습관을 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와 겸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한 진정성 있는 건강검진을 꼭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피 속에서의 뭐 HDL 콜레스테롤 지수, LDL 콜레스테롤 지수, 두 개를 더한 뭐 토탈 콜레스테롤 지수 또는 뭐 중성 지방 뭐 그 지수 등등 정확하게 수치화시킨 지표를 알아야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안전한지 본인의 외인지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생활 습관을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반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질환 다음 바로 고혈압인데 고혈압은 뭐 소위 말하는 영어로 하이퍼텐션, 텐션이 높다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피의 혈액의 순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혈관의 그 공간이 좁아졌을 때 똑같은 양이 지나가야 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장질환, 고혈압, 뭐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동시에 오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연계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같이 올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모두가 다 혈액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튀긴 음식 같은 것도 좀 절제해야 하고 느끼한 그런 가시성 고기에 있는 지방도 좀 줄이자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유에서도 많이 이제 보완이 되고 좋은 베네핏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 뒤에 가서 또 차후에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뇌졸중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인데 자, 골다공증은 아무래도 뭔가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여성성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이제 55세 이후에 폐경기 이후에는 더 이상 월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남포 호르몬이라 부르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이제 분비가 많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골밀도의 유지가 좀 저하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 지금 팩트에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그 골다공증, 즉 폐경기가 오지 않는 여성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미약하게나마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어, 걸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완벽한 치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잘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예방한다는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임기일 때 가임기란 소위 말하는 15세에서 55세까지 40년을 말하는데 그 40년 동안에 충분한 골밀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충분한 골밀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폐경기가 오겠죠. 그럼 폐경기가 온 이후에 남은 이제 110세, 100세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우리가 다 삶을 다할 때까지 그 충분한 높은 골밀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거기가 좀 소진이 되겠죠. 점점 소진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가임기 때 충분한 골밀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 발생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이제 힘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잠깐 설명드리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알맞은 그 칼슘 근원 식품을 잘 먹는 것인데 뭐 교과서상으로 말씀드리기로는 우선은 우유나 뭐 건어물 등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칼슘이라고 부르겠죠. 칼슘 E 플러스 이가 이온인데 뭔가 칼슘은 우리 식생활 구성표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영양소 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채소와 과일을 많이 안 먹어서 무기질과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특히 칼슘은 무기질 중에서도 특히나 굉장히 많이 부족한 영양소 중으로 중요한 영양소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해보면 우유 같은 경우도 우리 성장기 때 학교 급식으로 우유를 이제 한 팩씩 먹잖아요. 그 이유가 뼈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유를 먹는 것인데 역시 팩트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에 우유가 뭐 성인에게 해롭다, 뭐 우유 지방이 해롭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우선은 우유 속에 여러 가지 뭐 지방도 있고 카세인이라는 유청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칼슘이라는 무기질이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유를 먹는 것은 일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유를 드셨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이 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유당이라고 하는 우유 속에 있는 당이에요. 락토스란 당인데 그 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이제 설사를 유발하게 되고 이제 배가 아프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당불내증 같은 경우는 평생 뭐 계속 그래야만 하냐 그게 아니라 락토스라는 효소를 분해한 그 당을 분해하는 락타제라고 하는 이제 유당 분해 효소가 몸에 없어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우유를 아예 소량씩 조금씩 소량씩 드시는 경우는 설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두 번째는 우유에 다른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부르는 뭐 과일이 되겠죠. 뭐 딸기나 바나나나 조금 소량씩 섞어서 먹으면 우리 소장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인지할 때 이거를 우유로 인지하지 않고 락토스로 인지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인지해서 소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배가 아프신 분들은 우유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른 거랑 섞어서 드셔도 되고 조금씩 양을 드셔서라도 우유를 드시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세 가지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D라고 하는 화학 물질 명으로는 칼시페롤이라는 것인데 비타민 D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알약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커머셜하게 이제 약으로 먹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식품에서는 굉장히 소량이 들어있어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디에 있냐면 먹는 것이 아니라 쬐는 것이라 해서 바로 햇빛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무직이나 햇빛에 너무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는 뼈가 약해진다는 말이 그런 말인데 우리가 햇빛에 이제 노출돼서 이제 몸에 닿아지는 노출 시간을 좀 둬야 되는 이유는 비타민 D로 인한 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 생합성이라 해서 햇볕을 쬐게 되는 순간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당연히 쬐야 되겠죠. 뭐 잠깐 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비타민 D는 햇빛 우리 자외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노출돼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당연히 뼈에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움직임을 가지라는 건데 우리가 계속 누워 있으면 다리가 엄청 가늘어지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근력을 키우고 뼈의 그런 밀도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운동을 해야 되고 걸어야 하고 뭐 빠르게 걸어야 하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습관으로는 우유와 뼈채봉 생선을 드시는 것. 두 번째,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햇볕을 일정 시간 쬐셔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운동을 한다는 건데 그 운동을 낮에 한다면은 오피스 다니시는 지금 직장인 분들이나 다 불가능하겠지만 뭔가 주말에라도 뭔가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바깥에서 헬스클럽이 아닌 곳에서 운동할 수 있다면 비타민 D와 운동 효과 둘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골다공증 말씀을 드렸어요. 알레르기 그다음에 암인데 자, 암은 뭐 너무 뭐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사망률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사망률 순위예요. 그러면은 요게 39년간 암이 1위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구에서는 뇌혈관 질환 요게 이제 1위예요. 소위 말하는 세 번째 심장 질환까지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이 대부분이고 4위부터 나머지 8, 그다음에 뭐 15위까지는 좀 극소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1, 2, 3위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4위의 교통사고와 7위의 자살 요걸 빼면은 대부분 다 만성 질환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암 잠깐 보시면은 암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암은 이제 폐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폐암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담배를 피고 안 피고의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우리 여성들이 이제 조리할 때 그런 매연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인데 자 중요한 게 선생님들 1, 2, 3위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1, 2, 3위 공통점은 세 개 다 평소에 아프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개 다 평소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보통 간과를 많이 하고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렇게 1, 2, 3위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팠다면 병원에 가서 뭔가 치료를 받았든지 뭔가 그 당시에 처치를 했겠죠. 하지만 1, 2, 3위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특별히 아프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2위나 3위는 돌아가실 때만 아픈 거예요. 어디가 목이나 심장이나 이렇게 막혀서 이제 이제 소위 말하는 혈액 순환이 막히게 되고 문제가 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만큼 평소에 아프지 않다는 거고 특히나 1위 남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초기, 중기, 말기라면 거의 중기까지 증상이 없어서 오히려 건강검진 때 알게 되던가 아니면은 뭐 끝까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을 만큼 우리게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1순위적으로 생활습관 조심하자, 식습관 조심하자 뭐 얘기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배제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식습관을 잘하고 건강검진 잘해도 그 지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되겠죠. 뭐 좀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확인해서 지표를 정확하게 수치와 객관화시켜서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그냥 대부분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선생님께서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야라고 간과하시기에는 너무나 팩트 이거는 누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나열한 거기 때문에 나도 1위일 수도 있고 3위일 수도 있고 2위일 수도 있다라는 항상 뭐 걱정까지는 아니어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한 25분 정도 뭐 금방 지나가네요 시간이. 자 그러면은 하여튼 이렇게 초반부가 지나가는데 이제 뭐 개강하게 돼서 얼굴 만나게 되면은 선생님들 대면하게 되면은
이 슬라이드가 거의 800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필요한 내용이 좀 더 있으면 보강도 해드리고 그리고 논문 관련으로도 이제 뭐 식품 관련으로 논문 쓰실 분들이 계시면은 또 조언도 드리고 또 논문에 대한 내용도 발췌해가지고 같이 회람도 드리고 그렇게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좌로 이제 몇 번 이제 4월 달에 만나게 뵙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PPT로 이런 수업을 좀 드리고 직접 대면에서는 뭐 질문도 많이 받고 논문에 대한 내용도 많이 이렇게 커멘트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나오는 이슈 같은 것들도 뭐 같이 공유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게 좀 더 맞을 것도 같고 어떤 코로나가 아니었었어도 그냥 온라인상으로는 지식을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오프라인 때는 발표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강좌로 진행한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요걸 잘 살려서 시간을 잘 분배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은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생활습관적인 부분에서 아주 일반적인 거지만 캐주얼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어,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좀 평이한 내용인데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술, 담배를 많이 하게 되고 일상적인 하나의 문화, 하나의 생활 습관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래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리는데 뭐 잠깐 뭐 담배 한두 대 피는 거나 술 한 잔, 한두 잔 가끔 먹는 거나 아무 문제가 대부분 없겠지만 지금 요거를 만성적인 흡연하거나 뭔가 매일매일 술을 마신다는 만성 음주가 문제가 되는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그 담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여기 파란색으로 예방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담배를 이제 쉽게 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누구든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방성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선생님들 두 번째 400여 종의 발암물질, 유해물질이 있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뭐 니코틴 타르 같은 경우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들어 있고 이제 그런 물질들 때문에 인간한테 이제 해를 주는 건데 물론 여기서 폐암 여기 써 있기도 하지만 폐암 담배로 인한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딱 규정도 지지를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물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폐암의 가장 큰 근거는 1번은 유전적 요인이라 하고 두 번째는 담배를 한 대도 안 피워도 걸린 여성의 원인은 뭐냐, 담배가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이제 조리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인화성 물질 또는 그 조리하면서 나오는 조리 중 매연 등등 때문에도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연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담배도 연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리할 때도 나오는 게 연기가 되고 그리고 뭐 시골에서 뭘 태웠을 때 나오는 것도 다 연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깊게 또는 만성적으로 마셨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여성들에게도 100%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피는 것도 당연히 뭐 안 좋죠. 안 좋고 담배는 아까 말씀드린 폐암도 뭐 논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담배의 직접적인 원인 그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아까 처음 소개드렸던 그런 동맥경화 같은 소위 말하는 그런 심장 혈관 질환 관련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는 분들은 담배를 피지 않는 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피의 농도가 더 둔탁해지고 끈끈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혈관 내피가 두꺼워지는 경향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담배 피는 분들이 동맥경화는 거의 직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뭐 스텐트 시술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빅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은 당연히 줄여야 하고 가능하면 이제 절연하는 게 끊어버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술인데 선생님들 당연히 요즘에 뭐 술 한잔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만성적으로 매일 드시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뭔가 섞어 드시는 것들 등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 보시면은 밑에 심혈관 질환에 역시 영향을 줘요. 이것도 부정맥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정맥 그 혈액의 흐름이죠. 딱딱딱딱 흐르는 거를 부정확하게 이제 정맥을 흐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문제를 주게 되고 그리고 뭔가 알코올 분해 효소로 완벽히 분해가 안 됐을 때 남아있는 그 독성 물질 같은 경우로도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빨개지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남게 되어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뭐 술은 못 마시는 사람들은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지만 조금씩 마시면서 뭐 늘 수도 있겠지만 늘다가 암 걸린다는 말이 이제 후두암 같은 경우에 위험성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술도 많이 안 먹는 문화도 생기고 있지만 음주도 적당한 건 상관없겠지만 너무나 만성적으로 길게 오랫동안 마시는 것은 결국에는 뭐 장수랑은 역행하는 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넘어가면 영양과다인데 이건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빵보다는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지방 고열량은 문제가 된다. 특히 결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을 증가시킨다. 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고열량이란 얘기는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은 그람당 4칼로리, 지방은 그람당 9칼로리, 단백질은 그람당 4칼로리 열량을 내는데 그러면 4보다는 9가 훨씬 2배 이상 높잖아요. 그럼 지방이죠. 그럼 지방이나 소위 말하는 기름, 그냥 액체로 된 건 기름이고 오일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굳어 있는 거는 fat, 굿기름이라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식습관을 너무 많이 하게 됐을 때 이제 걸린 사람들의 추이를 알아보니까 그렇더라라고 된 거겠죠. 그래서 고지방 고열량을 많이 먹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그럼 거꾸로 가면 저지방 저열량 뭔가 오히려 고영양 그 저열량 고영양 이런 식단도 요즘에 있는데 열량은 낮으면서 영양분은 풍부한 그런 식단으로 오히려 바꿔줘야 변환이 되어야 그 뒤에는 세 가지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전전 페이지 있었던 것처럼 캔서라는 게 위험하다 했고 1위라고 했잖아요. 사망률 1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내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니까 지방과 열량을 좀 줄여나가는 차원에서도 우리의 떡은 고지방 고열량이라는 키워드랑은 연관이 없고 많이 공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떡을 많이 좋은 기능성 떡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올바른 식습관 문화에도 많이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연결선상으로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과일과 야채 당연히 다 누구나 아시는 거겠죠. 많이 먹으면 소화기나 호흡기 암을 줄여준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죠. 과일과 채소의 껍데기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르는 색깔 영양소라고 하는 뭔가 뭐 소위 말하는 포도만 해도 포도의 껍질, 사과만 해도 사과의 껍질, 귤이라도 귤의 껍질에 각각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과일의 색깔이 다른데 색깔에 있는 그 껍질, 과피 부분에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이 있는 그런 폴리페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플라보노이드 같은 약간 들어보자 뒤에 또 자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런 색깔 성분의 영양소, 과일, 뭐 소위 말하는 동물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과체류의 그런 과육이 아닌 과피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농약을 뿌리면 과피에 묻을 거잖아요. 그 농약을 충분히 제거하고 뭐 농약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이제 유기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농약을 제거하지 않고 농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나니까 농약을 잘 합리적으로 제거한 과피와 과육을 동시에 먹어야 되는 이유는 그 과일의 껍질에 오히려 저 뭔가 유용한 베네피셜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잘 먹도록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갖는 거 색깔별로 적어 두세 가지 이상 먹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이제 암을 예방한다는 말씀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육류에 가장 합치는 육류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첫 번째 고지방 고열량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육류의 정말 살코기 부분 단백질이겠지만 지방이 같이 들어있을 경우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흰 지방은 제거해야 하는 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드시지 당연히 않겠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소위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경화, 동맥이 굳을 경자예요. 굳어지는 과정, 경화, 굳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끝까지 방치시켜두면은. 자,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는 안 되는 거니까 LDL 콜레스테롤과 반대되는 몸에 좋은 유용한 콜레스테롤이 소위 말하는 HDL 콜레스테롤인데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LDL은 L은 low예요. D는 density, 밀도죠. 그럼 low density니까 저밀도. L은 끝에 리포프로테인이라는 건데 리포는 지질이라는 뜻이고 프로테인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LDL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지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저밀도 지단백질. 근데 그게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이니까 우리가 피 검사하면은 LDL, HDL, 뭐 토탈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이렇게 보통 네 가지 정도 재는데 뭐 글루코스까지 잴 텐데 당연히 낮아야 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HDL 콜레스테롤은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해가지고 하이는 고, 덴시티는 밀도. 그래서 하이 덴시티는 고밀도 리포프로테인 뭐 지단백질. 지단백질이란 지방과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많아져야 되는데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방법은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는 없는데 우선은 1번은 금연이라 그래요. 금연. 음식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상 몸에 안 좋은 그런 담배를 끊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운동을 해서 이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이렇게 세 번째는 뭐 역시 이거 과도한 육류 눈에 보이는 가시성 지방을 먹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있는 것처럼 과채류를 충분히 먹는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어쨌든 LDL 콜레스테롤은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나트륨 얘기인데 음식 짜게 먹으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간다. 나트륨의 많은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역시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건데 심혈관 질환이 거기 우리나라는 2위지만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이제 1위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따라가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음식 문화가 많이 서구화되지 않았었는데 현재 지금의 어린 아이들은 음식 문화가 너무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먹거리와 질병과의 관계는 굉장히 유병 관계가 높기 때문에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중에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Na 플러스 1가 이온인데 보통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좀 쉽게 설명드리면 국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한식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국물이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국이고 2번은 찌개인데 그런 국과 찌개에 있는 국물을 뭔가 너무 많이 마셔버리는 다 섭취해버리는 그런 식습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먹냐면은 1번은 우선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습관상 어려울 수 있겠지만 건더기 위주로 먹어버리면 국물을 그만큼 덜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국물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란 건더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물 위주로 드시게 노력을 하는 습관 바꾸는 거. 근데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패턴을 변환시켜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짜게 그냥 먹겠다. 그럼 먹었으면은 이 나트륨이랑 상보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칼륨이라는 거예요. K 플러스 이온인데 이것이 일가 이온인데 요거는 이제 포타슘이라고 불러요. 아까 나트륨은 소듐이라 부르고 근데 이 포타슘이라는 게 이제 고혈압 이제 치료할 때 임상적으로 병원에서는 포타슘을 이제 맞기도 해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임상적으로 적용할 건 없고 일상적으로 적용한다면 포타슘이 즉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먹으면 주사를 맞는 것에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포타슘이라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과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일이나 뭐 감자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그 감자나 바나나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이제 짜게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감자 같은 것으로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 식후에 드시든 같이 드시든 해서 이렇게 뭔가 중화할 수 있도록 칼륨도 몸속에 보충해 주면은 그게 이제 중화가 돼가지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짜게 드시고 그냥 바로 주무셔 버린다든가 뭐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됐을 때 이제 뭔가 나트륨이 몸 안에 쌓이게 되고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혈중 지지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뭐 심혈관계가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소듐과 포타슘에 대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첫 강의라서 개괄적인 내용을 쭉 리뷰해 드리고 이제 좀 이렇게 언급만 해드리고 지나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커피 보시면은 커피 너무 많이 마시잖아요 요즘에. 커피 마시는 거 보면은 뭐 하루에 10잔도 마시고 뭐 5잔도 마시고 많이 마시는데 물론 한두 잔 정도는 카페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뇨기 작용도 있고 뭐
좋은 작용도 베네피셜 작용도 있는데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 써있죠. 많이 마시는 경우 역시 혈압이 올라가서 피가 끈끈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한 잔 반 정도 뭐 이렇게 뭐 언론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뭐 두 잔 이하로 먹으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지방과 열량이 많은 서구형 식사는 첫 번째 줄이랑 같은 의미죠. 고지방과 고열량 식사는 당뇨병하고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암, 당뇨병, 뭐 소위 말하는 심혈관 다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가 언급한 사망률과 연급 뛰어야 뛸 수가 없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모두가 우리의 식습관에 적용시켜야 하고 우리가 먹거리를 사실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누가 입으로 집어넣는 거 아니니까 올바르게 정착하는 시간은 적어도 14일에서 30일은 걸릴 것이고 이렇게 잘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켜나가는데도 역시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지켜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40분 정도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70분 정도니까 30분 정도는 좀 이따가 다른 슬라이드로 한번 또 만나 뵙는 걸로 할게요. 잠깐 쉬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 또 뵐게요.